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대전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유성 공명동 유성 원천역 옆에 있는 이블러 호반 베르디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공인중개사 손희진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직장, 신이 내린 직장에서 신도 가고 싶어하는 직장으로 변모한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늘 강의를 하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직장인에게 들려주는 부동산 현장의 목소리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순서는 수요와 공급으로 보는 부동산 시장의 전망, 아파트 부분이에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기초이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가투자 시 주의할 점, 이렇게 세 가지 컨셉을 잡아봤고요. 지금 수요와 공급은 아파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한 양도소득세도 아무리 내가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세금으로 많이 내면은 별 이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리고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세종시 상가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수요와 공급으로 오는 부동산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기인하는데요. 그것이 금리나 통화량 또는 국가 정책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번 발표됐던 8.2 대책, 9.13 대책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데미지로 작용을 했었죠. 여러분들이 사시는 광주, 전주, 청주, 천안, 세종, 대전 인구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광주 150만, 전주, 원산구 약 36만, 덕진구 30만, 천안이 65만, 청주 83만. 세종은 전체적으로는 약 33만 명인데 행복도시 내는 약 23만 5천. 그리고 대전광역시 약 150만 명. 잘 기억해 두세요. 우선 광주광역시를 보시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요 라인이 필요 수요량이에요. 그 인구 대비 수요량인데 이 K는 그 1000단위에요. 1000단위. 그래서 1년에 신규 주택수가 8,000에서 7,000세대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정량이 수요량이 8,000세대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광주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내년 2020년까지 초과 공급량이죠. 이런 맥락에서 지금부터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2018년, 2019년 광주 주야파 시크레카 주인데요. 2018년도 8, 9, 10월에 집중적으로 올랐다가 2019년도 들어오면서 다 떨어졌던 세계의 대표 아파트입니다. 하나하나씩 한번 보실게요. 동선 한국 아델리오 3차 보시는 것 같이 2018년도에 19년도 1월달에 정점을 찍었다가 이렇게 4월부터 내리막길을 보여주고 있죠. 쌍용 스윗닷홈도 작년 18년도 90, 11월에 집중적으로 올랐다가 다시 내리막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아까 제일 마지막 거죠. 동선질 풍경채 엘리트파크. 역시 2018년도에 피크를 찍었다가 지금 내리막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봉선동은 광주 중에서 남구에 위치하는 아파트거든요. 세 개가 다 그런데요. 남구는 약 2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년에 신규 주택이 약 1,000세대가 필요합니다. 근데 공급을 보시면 2019년도에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 거래량을 보시면은 이게 그동안에 쭉 평균치인데
평균치보다 월등히 많이 거래가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투자자들이 대거 진입을 하는 거예요. 2018년도에 전국의 스타 강사 모 강사의 말을 듣고 아파트를 찍어주는 바람에 투자자들이 대거 진입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진입을 하는데 투자자들이 진입을 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빠져나올 때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것이 실수요자들이에요. 실수요자들이 받쳐줘야 그 물건을 받아줘야만이 그 시장은 계속 뻗어나갈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려면은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됩니다. 이 수요와 공급을 무시한 채 누구의 말만 듣고 진입을 하면은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을 광주광역시 봉선동, 남구 봉선동 아파트에서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례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아파트 진입하실 때는 이 수요와 공급 면밀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도 보시면은 서울 집값이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을 14번을 쏟아냈는데요. 14번 다 아파트 값은 올랐어요. 그 원인이 바로 수요량은 계속 약 5만 세대가 1년에 신규 주택이 필요한데 공급이 계속 못 따라주는 거예요. 2021년도까지 가더라도 못 따라주기 때문에 서울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수요에 대한 충족을 못 시켜주기 때문에 결국은 정책이 그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보셨죠? 완산구 몇 명이었죠? 36만 명, 그죠? 그래서 한 2,000세대가 필요한데 19년도, 2020년도 보면은 월등히 입주량이 많습니다. 여기 내년에 가서 집 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안 됩니다. 네. 금방 알아두시네요. 여기 덕진구 마찬가지죠? 18년, 19년도에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게 아마 조금 여파가 이런 경우는 한 1, 2년 갈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이런 거를 유심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주예요. 청주 아까 83만 명이죠. 83만 명인데, 지금 청주 같은 경우도 분양권, 미분양 같은 거 굉장히 많고, 아파트값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바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그게 형평성이 유지하지를 않기 때문이죠. 청주는 내년까지도 공급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청주도 내년까지는 진입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죠. 천안은 65만 명인데요. 그래서 약 한 3,000세대 정도가 1년에 필요한 신규주택입니다. 그런데 18년도까지 어마어마하게 또 쏟아붓죠. 그래서 2019년도부터는 그래도 좀 줄어드는데, 그래서 이것이 소진될 때까지는 이제 그 상승 여력이 좀 주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천안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입주 적정량을 공급했기 때문에 서서히 투자자들이 진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천안은 그래도 내년쯤이나 가면은 좀 괜찮아질 그런 내후년 정도 가면은 괜찮아지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세종시예요. 세종시는 특별하죠. 그래서 특별시인데요. 정부청사도 들어와 있고 또 뭐 국회도 내려온다, 청와대 내려온다, 뭐 이렇게 말들이 많고 정책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가 이제 정치인들이 세종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주 물량이 어마어마했었죠. 2014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했고 내년부터는 조금 이제 줄어들죠. 이 여파를 가장 많이 받은 것이 바로 옆에 동네 광역시 대전이죠. 이렇게 쏟아붓다 보니까 전세가가 엄청 낮아진 거예요. 대전에서 2억, 3억에 전세 살아야 되는데 세종 가면 1억, 1억 5천이면 살으니까 반값이면 새 집, 큰 집, 좋은 집에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대거 이동해서 전세를 살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전이 보시면
대전은 2012년부터 입주 물량이 계속 적었어요. 그리고 2021년까지도 월등히 적습니다. 수요량은 8,000세대 정도가 1년에 필요한데 적은데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17년까지 대전이 아파트가 제자리 걸음을 했던 것은 세종의 여파죠. 그러다가 그게 정체되어 있던 것이 2018년부터 폭발적으로 아파트 값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8년, 2019년도 도안, 둔산, 도령 약 2배씩 올랐죠. 거의. 그게 수요 공급에 대한 그런 원칙입니다. 세종은 저렇게 많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조정구역으로 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플랫하게 유지하다가 약간 떨어졌었어요. 근데 이것이 다 다시 지금 소진돼 가지고 지금은 그대로 가격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세종으로는 투자자들이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전세가와 매매가의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현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종은 대출도 잘 일어나지도 않죠. 그리고 주택을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은 집을 팔지도 사지도 못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언젠가 조정지역이 끝나면 이제 오르겠지 하면서 지금 기대심리로 조금씩 이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대전의 전체적인 수요 공급으로 볼 때는 21년까지는 대전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조정구역으로 묶이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대전은 내년에도 투자 1순위예요. 전국에서. 어쨌든 대전은 수요 공급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대전광역시 또한 개발 호재 있죠. 2호선 트램 예정되어 있고요. 신세계 사이언스 컴플렉스 엑스포 기지에 지금 건물 올라가고 있죠. 대전 복합터미널 구합역에 이렇다 저렇다 말도 많지만 22년 말 준공을 일단 예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 아울렛 용산구, 유서구 용산동에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대전광역시는 개발 호재도 많습니다. 대전광역시에 지하철 1호선과 지하철 2호선 그리고 충청 광역철도가 그림인데요. 보시면은 1호선과 2호선이 만나는 환승역은 4개밖에 없습니다. 유성온천역하고 그다음에 정부청사역, 서대전 사거리역 그리고 대동역이죠. 보시면은 각 곳에 그 환승역이라는 이런 프리미엄을 얻고 아파트 값이 상당히 많이 뛰었습니다. 유성온천역을 옆으로 해서 도안지구, 정부청사 옆에서 크모칸, 크로버 목련 한마루를 크모칸이라고 하죠. 크모칸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서대전 사거리 여기는 센트럴파크하고 그 다음에 삼성 아파트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대동역은 이스트스트를 비롯해서 지금 최근에 분양했던 신흥 SK뷰가 굉장히 떠오르고 있죠. 아마 여기 대동에서 신흥 SK뷰가 아마 대장주로 이쪽 지역에서는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역철도 환승역은 도마역, 용두역, 그 다음에 서대전역, 여기 오종역, 여기가 이제 2호선하고 광역철도하고 만나는 데고요. 그래서 1호선과 2호선의 이런 환승역이라든가 지나는 것이 투자자들에게나 외부인들에게나 아니면 대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호재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도안시 전체의 지도인데요. 도안시는 여기가 유성 온천역이에요. 여기서부터 도안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도안지구에. 근데 도안지구를 가리킬 때 도안동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도안지구를 가리킬 때는 유성구 복명동, 상대동, 그 다음에 도안동, 도경동, 원신동 이렇게를 가리켜서 박스 안에 들어있는 전부 다를 도안지구라 이렇게 이름을 하는 것이죠. 현재 최근에 이제 전매가 풀린 아이파크 그리고
도안지구의 대장이라고 불리는 구블럭, 그리고 제가 근무하는 여기 유성온천역의 가장 핫한 2블럭하고 지금 5블럭, 그 다음에 7블럭, 6블럭, 여기들이 앞으로 도안의 그 아파트를 이어갈 거고요. 여기가 바로 유성온천역 1호선과 2호선이 만나는 환승역이 되겠죠. 여기서 지하철 2호선이 이렇게 뻗어나간다. 그래서 유성온천역을 중심으로 트램 2호선 라인을 따라서 지금 도안지구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주황색들이 전부 다 아파트 부지예요. 여기도 아파트가 들어올 거고, 여기 노란색 부지들은 단독주택 용지입니다. 단독주택들이 들어올 거고요. 여기가 상업지구예요. 상업지구, 여기가 준주거, 여기도 준주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유성 온천역하고 유성과 여기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도안이 이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는 거죠. 거기에 중심에는 제가 서 있고요. 도안 시대를 두고 있는 홍인중개사가 저입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도안을 섭렵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까지는 수요와 공급이 얼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면밀히 체크하시면서 아파트도 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그래서 아파트가 엄청 올랐는데 그렇다고 세금으로 또 다 내면은 여러분들에게 돌아가는 게 없겠죠. 그래서 오늘 양도소득세 기초이론을 해볼까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누가 갖는 거예요? 지자체예요? 국가예요? 양도소득세는 국세예요. 내가 광주에서 냈든 세종에서 냈든 대전에서 냈든 다 국가가 가져갑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고요. 양도소득세를 보시면은요, 주택은 단독주택도 되고 아파트도 되는 거예요. 주택하고 입주권은 조합원 입주권이 되는데요. 내가 집을 한 채 오늘 샀어요. 6개월 후에 내가 이 집을 팔았어요. 양도소득세를 몇 퍼센트를 낼까요? 40%입니다. 주택하고 입주권은요, 1년 이내에 팔면은 40%를 내게 돼 있어요. 1년이 지나야 그때부터 일반과세로 전환합니다. 양도소득 금액에 따라서 퍼센트가 달라지는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거죠. 근데 분양권은 달라요. 분양권은 보시면은 분양권은 건물과 토지 분양권 같은데요. 1년 미만에 팔면은 50%예요. 그리고 1년하고 2년 사이에 팔면 40%입니다. 근데 왜 분양권이 이렇게 높으냐? 주택은 1년만 갖고 있다 팔면은 일반과세 넘어가는데 분양권은 왜 2년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하냐면, 정부에서 바라보기를 분양권은 일반 기존의 주택보다도 더 투기성이 강하다. 그래서 투기로 더 버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올리는 겁니다. 이 조정지역에서 2주택자, 3주택자는요, 이 10%, 2주택자는 10%를 더 내게 되고요, 2주택자는 20%를 더 내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근데 건물과 토지는 일반 지역이랑 같죠. 50%, 40%. 왜 그러면 조정지역이나 투기지역을 묶을 때는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이제 양도소득세 계산서 있다가 흐름을 볼 건데, 거기에서 보면 장기보유 이제 특별공제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1세대 1주택인데 1년에 8%씩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준대요. 10년까지 무려 80%. 1세대 1주택은 비과세인데 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필요할까요? 요거는 특별한 주택, 고가주택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고가주택이라 하면 9억 이상짜리를 고가주택이라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10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1세대 1주택이에요. 근데 그럼 9억까지는 비과세예요. 10억에서 9억을 빼면 1억이 남죠. 그 1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그때 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씩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서울에 집이 한 채가 있어요. 나는 한 주택밖에 없어. 얘를 내가 10억에 샀는데 30억이 됐어. 20억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일단 20억 차액 중에서 9억까지는 하나도 안 내는 거고 11억이 남잖아요. 11억을 내가 이제 10년 동안 보유했다 그러면 11억 중에서 이제 80%를 혜택을 받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1가구 1주택이라면은 아무리 고가라 하더라도 그렇게 세부담이 없겠다. 이것을 보시고 아실 수가 있으시겠죠. 네, 그리고 분양권은 요건 이제 다주택자인데요. 다주택자는 1년에 2%씩이에요. 2%씩 15년 동안에 30%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 거고요. 조정지역 내에 들어가면 다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따가 계산서 흐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한 큰 차이를 나타내게 돼요. 그리고 투기지역은 분양권을 전매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분양받은 사람이 등기를 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요. 요거는 이제 그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인데요. 일시적 2주택이라 하는 것은 내가 A주택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집을 팔고 없으면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잖아요. 다른 집이 그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A주택을 사고 B주택을 사면은 A주택을 비과세 해주겠다는 건데 거기에 법칙이 작용하는 거예요. A주택을 산 후에 내가 6개월 후에 B주택을 샀어요. 그럼 A주택 비과세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A주택을 구입하고 나서 1년 후에 B주택을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1년 이내에 내가 주택을 또 한 채를 더 산다는 것은 정부에서는 투기로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이사갈 집이 아니고 투기성으로 보기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A주택 샀으면 내년 오늘이 지난 다음에 B주택을 사야 그 B주택을 산 다음 날부터 A주택은 3년 안에 팔기만 하면 돼요. 비조정지역은. 그런데 여기서 조정지역은요. 조정지역은 그 2년 안에 팔아야 돼요. 이따 나올 건데요. 그래서 요게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일반 지역은 2년 이상 1가구 1주택 때 보유만 하면은 비과세를 받죠. 근데 조정지역은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한해서는 2년 동안 내가 가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비과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지역이 얼마나 큰 정책인가는 이런 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인데요. 여기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필요경비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해를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이제 3억의 아파트를 내가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아파트를 6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내가 5억에 양도했을 경우는 양도 차익이 2억이 나잖아요. 그럼 이 2억에 대한 양도 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흐름을 볼 건데요. 그래서 양도가액은 보시면 5억이에요. 5억에 팔았으니까 파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2주택 중과 10% 추가하고 3주택 중과 조정구역에서 20% 추가해 그 양도세의 마지막 최종 양도소득세의 그 차이점이 얼마나 나는지를 제가 계산해 본 거거든요. 취득가액은 3억에 샀다고 그랬죠. 아까 보시면 3억에 샀고 여기 필요경비라는 거는 취득세를 이 취득가액인데요. 이거는 매입가격, 취득록세, 법무사 비용, 뭐 취득시, 중개수수료, 기타 이런 것들인데 기타는 뭐 국민주택채권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필요경비를 빼면은 양도차익이 되는데 그 양도차익이 1억 9,520만 원, 1억
똑같죠. 1억 9,520만원. 그 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빼게 되는데요. 일반 과세일 때를 얘기를 하면 요거는 조정지역에서 2주택, 조정지역에서 3주택.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일반 과세일 때 1년에 2%씩 공제를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6년 보유했죠. 그럼 12%를 공제해 주는데 얘가 2억이 났죠. 양도차익이. 그래서 12%, 2억에 대한 12%, 2,400만 원을 공제를 받게 되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조정지역에서 2주택이나 3주택은 이걸 못 받습니다. 이걸 못 받게 되고요. 그래서 양도소득금액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양도소득금액이 나오는데 양도소득금액이 다르죠. 그리고 기본공제를 250만 원씩 1인당 받게 되는데 이 기본공제는 1년에 한 번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1인 안에서. 내가 집을 2채 팔았다. 근데 하나는 양도소득이 하나도 안 나고 하나는 양도 차익이 났다. 그러면은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양도 차익 난 거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1년에 1인당 한 채씩 밖에는 한 번 밖에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기본공제를 250을 빼면 그러면 그때 과세 표준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과세 표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금액에 따라서 일반과세 38%. 여기는 10%를 내야 되니까 48%예요. 그 다음에 3주택자는 58%가 되죠. 보시면 58%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누진공제가 있어요. 금액에 따라서 누진공제를 동일하게 빼고 그러면 양도세액이 나옵니다. 거기에 아까 집을 하나 사고 1년 미만에 팔면 40%라고 했고 분양권은 50%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44%, 55%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시면 일반 과세는 4,900만 원 정도면 되는 것이 조정지에서 2주택자가 되면은 무려 8천만 원으로 늘어나요. 무려 8천만 원으로 늘어나고 3주택자가 되면 1억이 넘습니다. 단순히 10%에서 내가 5천만 원 내고 5,500만 원 내겠지 이런 계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정지역으로 되는 세종시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못 파는 이유가 양도차익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을 팔 사람은 못 팔고 있고 사는 사람은 대출이 안 나오니까 못 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1억 이상 양도차익이 났다 그러면 1년에 한 채씩만 파시는 게 좋아요. 1년 후에 다시 팔고 여러 채가 있더라도 나중에 양도소득세도 또 합산과세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차익을 아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재테크하는 데 굉장히 좋은 툴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양도소득세 기초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상가투자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상가 분양 광고 100% 끼면 쪽박 찬다. 제가 유튜브에도 올렸는데요. 계약금을 위해서 5천만 원 포기했느니 8천만 원 포기했느니 세종시에서는 아주 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계약금을만 포기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중도금가에 들어가면 계약금 포기도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난감한 경우를 많이 주의를 받는데요. 그 과장 광고에 일단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뭐 2억 넣고 1억 벌자 뭐 이런 거 웬만하면 사기입니다. 과장 광고 2 럭셔리 명품관 입점 확정 뭐 5년 임대 확정 과장 광고 3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요. 병원 10년 임대 확정 아니에요. 유럽형 스트레스 상가 이런 거 가셔서 사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준공된 지 몇 년 됐는데도 아직 안 되고 있죠. 이거는 세종시에서 경매 나온 건데요. 감정가 9억 6천짜리가
3차까지 유찰돼서 이제 현재 3억 2,900까지 떨어져 있는 거죠. 3억 2,900만 원부터 입찰가를 써낼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 요 위치는 저기 사생활권인데요. 사생활권이 법원검찰청 앞에고 그래도 핫한 동네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상가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세종시에서 행복청에서도 상가 관련 분쟁 줄어들게끔 보도자료까지 내서 이런 것들까지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세종시의 상가용지 같은 경우는 공공용지로 많이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양 측에서는 세종시 상가가 적다고 그랬는데 그게 결코 적은 율이 아니고요. 그거를 산정할 때 녹지 공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산정을 했기 때문에 낮아 보이는 거고요. 실제로 주택수하고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세종시의 상가 비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상가 살 때 굉장히 중요하시네요. 여기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GD 카페죠. 지드래곤이 여기에서 돈 많이 벌고 팔았죠. 그리고 여기 가서 또 다시 차렸죠. 정말 대박입니다. 사람도 많고 상가를 하려면 이런 거를 해야지. 아까 그런 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직장에게 들려주는 부동산 현장의 목소리.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그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수요와 공급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전망. 아파트를 구입하실 때는 늘 수요와 공급을 체크하셔서 사셔야 되고, 또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흐르는지 그 양도소득세 흐름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가는 함부로 하지 말고 잘 보고 사실 것. 여기 때요. 제 유튜브 부동산 진TV로 검색하시면 되고, 제 블로그 부지런하지 못해서 많이는 못 올렸는데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저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안 쪽에서 집을 사실 분들은 꼭 저한테 오시고요. 앞으로 도안 시대를 이끌어가길 제가 선두에 선봉에 설 건데 여러분들도 동참하셔서 돈을 많이 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